괴물 장군에게 팔려간다니 살아 돌아올 수나 있겠어? 장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은가면을 쓴 사내는 포악하기로 소문난 괴물 장군이었습니다. 얼굴이 흉측해 은가면도 벗지 못한다는 사내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내의 눈빛은 소문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차갑지만 잔인하지 않은 깊고 쓸쓸한 눈빛이었지요. 과연 차가운 은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여인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한양 거리 곳곳에는 그 혹독했던 겨울의 기억이 아직도 짙게 배어 있었지요. 그런 한양 한복판에 최참판 댁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북촌 어귀에 자리한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위에 걸린 현판만 보자면 여느 양반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듯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속살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으니 후처로 들어온 조 씨의 사치가 그 첫 번째 이유요. 조 씨의 친딸 채령이 도박판에서 끌어안고 돌아오는 빚이 두 번째 이유였지요.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최참판은 두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집안에서 최아윤을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마저 사라지고 말았지요. 아윤은 참판의 정녀였으나 친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조 씨가 안방을 차지한 날부터 그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몸에는 몸종이나 다름없는 일이 주어졌으며 집 안에서 아윤을 애기씨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지요. 조 씨가 노비 문서를 꺼내든 것은 이른 봄의 일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아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 씨는 그것을 아윤 앞에 내밀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네가 이 집을 살리는 거야. 아윤은 그 문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문서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아윤이 팔려갈 곳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조 씨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듯도 하고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는 듯도 한 두 가지 빛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채령은 그 옆에서 곱게 단장한 손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상대는 귀신 장군 당진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북방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을 무렵 홀로 살아남아 변경을 누비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지요. 역관이었던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죽은 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북방으로 흘러들어간 그가 맨몸으로 전공을 쌓아 돌아왔을 때 조정에서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한양 안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저택이 그의 것이 되었고 장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강진이 은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북방 전쟁 중 적국의 첩자들에게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였으나 전쟁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면을 벗지 않으니 사람들의 입에서는 갖은 추측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은 이러했지요. 전쟁 중에 입은 상처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차마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깔이 포악하여 하인을 함부로 다룬다느니 한 번 화를 내면 사흘을 사납게 날뛴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며 귀신 장군이라는 이름이 굳어졌습니다. 조 씨는 강진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저택 쪽에서 내민 거액 앞에서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채령의 빚을 갚고도 넉넉히 남을 돈이었으니까요.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아윤의 손목을 잡아 노비 표를 달아주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그 한마디가 작별 인사의 전부였지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스스로의 양심을 달래려는 소리인지 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작거리 한쪽에 내몰린 아윤의 눈앞에 강진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이른 아침 햇살이 채 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단단하고 과묵한 인상이었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묵직한 전대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내던지자 주위에서 기웃거리던 경쟁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그 돈이면 웬만한 양반과 몸종 10명은 좋게 사고도 남는 액수였으니까요. 아윤은 군말 한마디 못하고 가마에 실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포장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양의 번잡한 소리들이 멀어지고 산새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마가 멈추었을 때 문 밖으로 보인 것은 산속 요새를 방불케 하는 높고 두터운 담장이었습니다. 저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아윤은 입술을 한 번 깨물었습니다. 죽으라고는 이미 한양을 떠나올 때부터 다져두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으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발걸음을 가볍게 했지요. 저택 안의 공기는 바깥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어딘지 모르게 팽팽하게 긴장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많았으나 누구도 쓸데없이 말을 섞지 않았고 아윤을 이끄는 사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멈춰선 곳은 저택 안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넓은 방이었습니다. 은빛 가면을 쓴 사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몸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이 마치 한겨울 칼바람 같아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지요. 강진은 아윤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은 시선이었으나 값을 매기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재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리는 대신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윤은 그 자리에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은가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이 포악함이 아니라 차가운 고요함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윤은 고개를 숙이고 하인을 따라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강진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을 느끼면서 강진은 아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곁에 있을 것을 명했습니다. 새벽에 새순물을 드리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를 펴는 것까지 아윤은 하루 내내 그의 시야 안에 있어야 했지요. 처음 며칠은 온몸이 바짝 긴장된 채로 지냈습니다. 저 가면 뒤에서 언제 무슨 말이 떨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강진은 거칠었습니다. 말투는 퉁명스러웠고 명을 내릴 때는 반말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을 했지요.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밥 한 끼 올리는데 일이 오래 걸리나라 했고 서한 위 붓의 위치가 어긋나면 어제와 다르게 놓았구나라 하였습니다. 허투루 보아 넘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올릴 때도 서고를 함께 정리할 때도 심지어 한밤중에 그의 방에 들어가 등잔에 기름을 채울 때도 강진은 아윤을 향해 팔 하나 뻗지 않았습니다. 아윤은 조금씩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떠들던 그 포악한 귀신 장군이 눈앞에 이 사내와 자꾸 달라 보였으니까요. 잔인하다는 소문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오히려 더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두려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아유는 혼자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서늘한 불편함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역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은가면이 코와 입을 가리고 있으니 결국 아윤이 읽을 수 있는 것은 가면 위로 드러난 두 눈뿐이었지요. 그 눈이 포악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기는 했습니다. 깎아낸 돌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윤이 실수를 저질러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은 강진이 밥상을 물리고 홀로 창밖을 바라볼 때였지요.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을 아윤은 보았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분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윤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두렵다. 여전히 두렵다. 그러나 무엇이 두려운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아윤은 눈을 감았고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습니다. 강진의 방을 정리하는 일은 아윤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걷고 방 구석구석을 쓸고 닦은 뒤 서안 위에 붓과 벼루를 가지런히 놓는 것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의 일은 그러므로 순전한 우연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아윤이 강진의 방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안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신음도 아니고 말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소리였지요. 살그머니 문 쪽으로 다가서니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강진이 이부자리 위에서 몸을 뒤채고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아니었으나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그가 가면조차 벗어 던진 채 잠들어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꼬대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뭉개져 끝내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것만큼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애타게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붙잡으려 손을 뻗지만 끝내 닿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절박하게 내지르는 목소리였지요. 아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귀신 장군이라 불리는 사람이, 은가면을 쓰고 장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밤이면 이런 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어느 구석에 와서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이름인지는 몰랐으나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만큼은 알 것 같았지요. 아유는 이윽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음 한쪽에 까닭 모를 무거움이 남은 채로. 며칠 뒤였습니다. 서고를 정리하던 아윤의 손이 낡은 보석함에 닿았습니다. 책 더미 뒤에 밀어 넣어진 것이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이 꽤 오래 손을 타지 않은 듯 했지요. 아윤은 잠시 망설이다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값진 패물도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 하나가 전부였지요. 한때 비단이었을 것이나 세월에 발에어 연분홍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한쪽 끝에는 갈색으로 굳어버린 핏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늘고 낡았으며 이런 것을 보석함에 넣어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물건이었지요. 아유는 그 천 조각을 손끝으로 가만히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느낌이 손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무엇인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인지 착각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아유는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함을 닫았습니다. 발걸음은 서고를 나섰으나 머릿속은 쉬이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내와 보석함 속 낡은 천 조각이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봄비가 사흘째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물물을 길어 빨래를 하는 것이
아윤의 일과였는데 물이 차가운 데다 날이 굳어 손이 더욱 심하게 텄지요. 손등이 갈라지다 못해 붉게 부어올랐고 찬물에 닿을 때마다 살이 에이는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 소매를 내려가렸는데 강진의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던 중소매가 흘러내리며 그만 들키고 말았지요. 강진은 밥상에서 눈을 들어 아윤의 손을 한 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윤은 오히려 그 무심함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요. 물건을 다루듯 대하는 사람이 손 하나 튼 것에 신경을 쓸 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러 강진의 방에 들어선 아윤은 서안 위에 놓인 작은 독이 그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고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지요. 펼쳐보니 강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바를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귀한 연고였지요. 살구씨 기름과 복미를 섞어 만든 것으로 저작거리에서 쉬이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침 강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윤이 그릇을 손에 든 채 멈칫하자 강진은 흘끔 한 번 보고는 외투를 벗으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물건이 상하면 보기 흉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눈 맞춤도 없었지요. 강진은 서안 앞에 안자붓을 들었고 아윤은 그릇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건. 그렇습니다. 강진에게 아윤은 물건이었습니다. 상하면 보기 흉한, 관리해야 할 물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연고도 그저 유지보수의 일환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인지 아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나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연고를 손에 발랐습니다. 차갑고 보드라운 감촉이 갈라진 살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배려인지 물건 관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아윤은 손등을 문지르며 봄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처마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조용했습니다. 그 천 조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빨래를 넣는 동안에도 밥상을 차리며 무심히 손을 움직이는 중에도 어딘가 낯이 익었던 그 느낌이 수시로 불쑥 올라왔지요. 아윤은 며칠을 버티다 결국 다시 서고로 향했습니다. 강진이 자리를 비운 오후 사람들이 바깥에 쪽으로 물러나 있는 틈을 타서였지요. 보석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뚜껑을 열자 낡은 천 조각이 고요히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윤은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비단이었던 흔적이 촉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곱고 보드라웠을 천이 세월에 닳고 바래어 이제는 형체만 겨우 남은 것이었지요. 희미하게 남은 연분홍빛이 바랜 장미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 갈색으로 굳어버린 핏자국. 댕기였습니다. 그것이 댕기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처음부터 알아차렸습니다. 가늘고 길게 찢겨 나간 형태가 댕기의 한쪽 끝이라는 것을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핏자국이 베게 된 것이며 강진은 왜 이것을 보석함 깊숙이 넣어 이토록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아윤은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2해가 지난 해였지요. 한양이 위태롭다는 소식에 유모 손에 이끌려 피란길에 오른 것이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걷다 유모와 손을 놓쳤고 혼자 산속을 헤매다 쓰러져 있는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였는데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아유는 겁이 났지만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댕기를 찢어 상처를 동여맸고 품에 넣어두었던 주먹밥을 소년의 입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해요. 소년이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이 너무 깊고 어두워서 아유는 그 눈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고 아유는 서둘러 이끌려갔습니다. 소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끝내 알지 못한 채 그 산길을 2번 다시 밟지 못했지요. 세월이 흐르며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고 어느 해부터인가는 꿈에서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천 조각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분홍빛, 찢겨나간 끝, 핏자국. 아윤이 그날 찢어 건넸던 댕기는 연분홍빛, 비단 댕기였습니다. 설마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색을 지우고 감촉을 바꾸어 놓았으니 이것이 그 댕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었지요. 그런 우연이 세상에 있을 리 없다고 아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보석함 뚜껑을 닫았지요. 서고를 나오는 내내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그날 이후로 그 천 조각은 더욱 깊이, 더욱 집요하게 아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진이 밤마다 어딘가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마당을 가로질러 쪽문 쪽으로 걸어가는 강진의 뒷모습을 본 것이지요. 은가면을 쓴 채 단출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수화 하나를 대동하지 않은 혼자였지요. 아유는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살펴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초경이 지나고 인경이 울린 뒤 저택이 완전히 고요해진 시각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어깨가 처져 있었으며 그냥 쓰러지듯 자리에 눕는 날도 있었습니다. 영모라도 꾀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스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모를 꾸미는 사람이 혼자서 그것도 저리 지친 몸으로 밤길을 오가겠느냐 싶기도 했지요. 결국 아유는 뒤를 밟았습니다. 남학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발에 버섯만 신고 강진의 뒤를 쫓았습니다. 달도 흐린 밤이었습니다. 저택 쪽문을 나서니 가파른 산길이 이어졌고 강진은 그 길을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아유는 숨을 죽이며 뒤를 따랐지요. 산허리를 돌아 한참을 오른 끝에 강진이 멈춰 선 곳은 소나무, 몇 그루가 둘러싼 야트막한 봉분이었습니다. 잘 손질된 묘였습니다. 강진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술병을 꺼내 잔에 따랐지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유는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참았습니다. 강진이 무언가를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너무 멀어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목소리의 결이 평소의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그저 작고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영모 누명을 쓰고 죽은 그 아버지의 묘를 강진은 혼자서 밤마다 찾아와 술 한 잔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유는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강진의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겨진 것, 지켜야 할 사람이 없어 그저 버텨온 것,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숨겨두었던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낯이 익어서 차마 더 들여다볼 수가 없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병자호란의 피한 길, 눈이 내리던 산길,
쓰러진 소년. 댕기를 찢어 상처를 동염해 주었던 그 기억이었지요. 그 소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어두웠던, 마치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던 그 눈빛. 그것이 강진의 눈빛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요. 그 산에서 다친 소년이 훗날 귀신 장군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저택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운 뒤에도 그 생각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저작거리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귀신 장군 강진이 새로 들인 몸종이 비상하게 영리하고 눈치가 빠르다는 것. 강진이 그 몸종을 유독 곁에 두고 아낀다는 것. 심지어는 귀신 장군이 가면 아래 감추어둔 얼굴을 그 몸종에게만 보여준다는 것까지 과장과 상상이 뒤섞인 소문이 저작거리를 타고 퍼져나갔지요. 한양이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고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익숙한 곳이었지요. 그 소문이 최참판댁, 아니 이제는 조 씨의 소나귀에 들어간 그 기와 집까지 닿은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택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조 씨와 채령이었지요. 조 씨는 곱게 차려입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고, 채령은 눈빛을 이리저리 굴리며 저택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윤이 문 앞에 나왔을 때 조 씨는 반가운 척 두 손을 내밀었지요. 아이고, 아윤아. 잘 지냈느냐? 어미가 얼마나 내 걱정을 했는지 아느냐? 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눈이 반가움보다 계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윤은 첫눈에 알았지요. 오래 그 눈빛을 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용건은 짧았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채령의 빚이 다시 불어났다는 것. 이번에는 집을 빼앗길 위기라는 것. 아윤이 귀신 장군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조금만 손을 써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조 씨는 그것을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내 덕에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뻔뻔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령은 그 옆에 서서 시선을 딴 데 두고 있었지요.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은 모양이었으나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유는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노비 문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잘 지내거라 하고 돌아선 조 씨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던 날이 떠올랐고, 어미라는 사람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가슴속으로만 삼켰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지요. 그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아유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오래전에 이미 결심한 것이었으니까요. 돌아가십시오. 아유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어미한테 할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이었지요. 그 순간 저택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고른 발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을 눌러 밟는 소리였지요. 조 씨와 채령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가면을 쓴 강진이 대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걸음이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서두르지도 눈을 부라리지도 않는 그 느릿한 걸음이 마치 먹잇감을 몰아붙이는 맹수의 그것처럼 느껴졌지요. 강진은 조 씨와 채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은가면 위에 두 눈이 조 씨에게 향했고 그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보는 순간 조 씨는 무의식 중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 물건에 손을 대는 자는 손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욱 무서웠지요.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채령은 이미 치마 뒤에 두 손을 꼭 모은 채 굳어 있었지요. 강진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조 씨가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어라 중얼거렸으나 말이 되지 않았지요. 채령은 어미의 소매를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혼줄이 빠져나가듯 저택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한번 쓸고 지나갔지요. 아유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물건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진에게 아유는 여전히 물건이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애정이 아니라 소유의 문제였지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아유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유는 잠시 후 강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윤의 쪽을 한번 보더니 이내 돌아서서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물건이라는 말, 그 차가운 눈빛. 그런데 아윤에게 향할 때만큼은 그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조씨 모녀를 향할 때의 싸늘함과 아윤을 향할 때의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른 것은 분명했지요. 마당 한쪽에 핀 꽃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윽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 속의 찌릿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강진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윤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소리였지요. 처음 들었을 때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모른 척 돌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강진의 방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지요. 아유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강진은 이부자리 위에서 몸을 뒤채고 있었습니다. 은가면은 머리맡에 벗어져 있었고 이마와 목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아유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가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수건에 물을 적셔 그 이마에 얹었습니다. 식은땀을 닦아내리며 아유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자장가였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입 밖에 낸 적도 떠올린 적도 없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손수건을 움직이는 손이 기억하고 있다는 듯 저절로 흘러나왔지요. 나지막하고 고른 가락이었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번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진의 몸이 멎었습니다. 뒤채던 것이 멈추고 거칠게 오가던 숨이 한 박자 끊겼습니다. 아유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강진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이윽고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진의 두 눈이 아윤의 얼굴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윤은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단단히 붙잡힌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지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아직 어느 쪽에도 발을 완전히 딛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이는 가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유는 무의식 중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면을 집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잠시 뒤였지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며시 눈을 뜨니 강진이 가면을 손에 쥔 채 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 있었지요. 아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흉측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안의 소문 속에 있던 그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윤곽이 단정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만큼 준수한 얼굴이었지요. 아유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의 당황이었습니다. 눈이 절로 딴 데로 향했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 순간 강진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짧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었지요. 아윤이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강진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한 올씩 느슨해지는 것 같았지요. 강진의 웃음이 가시고 이윽고 그의 눈빛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면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봐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운 어조였지요. 강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해의 겨울. 눈이 내리던 산길. 어깨에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다는 것. 그런데 차갑고 작은 손이 상처를 동여맸고 주먹밥이 입 안으로 들어왔으며 귀에 닿은 목소리가 말했다는 것.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를 따라 의식이 돌아왔고 눈을 떴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없었다는 것. 열해가 지나도록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는 것. 아유는 숨이 멎었습니다. 보석함 속에 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연분홍빛 비단, 핏자국, 찢겨나간 댕기. 그것이 전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10살의 겨울 산길, 쓰러진 소년, 자신이 머리에서 찢어 건넸던 댕기. 강진이 그 소년이었습니다. 강진이 그 소년이었습니다. 열해를 돌아 두 사람은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있었던 것이지요.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무어라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보겠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차갑고 단단하다고만 여겼던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아윤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강진의 뺨에 얹었습니다. 흉터도 없고 일그러짐도 없는, 그러나 그 어떤 상처보다 깊은 세월을 버텨온 얼굴이었지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떨렸습니다. 강진도 아윤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가면을 벗은 날 이후 저택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유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강진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명을 내렸습니다. 밥상을 올리고 서고를 정리하고 잠자리를 펴는 일상이 변함없이 이어졌지요. 그러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강진의 눈이 아윤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윤도 고개를 숙이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건네다 손이 스쳤을 때도, 서고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등이 맞닿았을 때도 예전처럼 얼른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유는 스스로에게 경계를 일러두었습니다. 주인과 노비였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유는 알고 있었지요. 설령 어린 날의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강진은 조정에서 손꼽히는 무관이었고 아유는 노비 문서가 붙은 몸이었습니다. 그 간격은
인연 한 올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것이 경계를 아는 것과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진이 늦도록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고 아유는 그 곁에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따뜻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강진이 붓을 내려놓으며 아윤 쪽을 보았습니다. 아윤도 눈을 들었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추우냐? 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진은 잠시 아윤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물음 하나가 아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온기를 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서서히였습니다. 화롯불 탐만은 아니었지요. 창호지의 서린 이슬이 안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에 닿아 스르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강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잔 곁에 서 있는 아윤의 곁에 와서 섰지요. 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있었으니까요. 강진의 손이 아윤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압력은 부드러웠지요. 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주인과 노비라는 생각이 경계를 일러두었던 말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알면서도 그 벽 앞에서 끝내 서로에게 기댄 것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은 화롯불의 붉은 빛만 남았습니다.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문이 퍼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그러나 이번 소문은 봄날의 가벼운 입방아가 아니었습니다. 조정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의도를 품은 소문이었지요. 강진을 시기하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역관의 아들로 태어나 변변한 배경도 없이 전공 하나로 높은 벼슬에 오른 강진은 태생부터 조정의 문벌 대신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제 핏줄이 아니라 실력으로 올라선 자를 곁에 두는 것이 불편한 자들이었지요. 오래 기회를 노리던 그들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귀신 장군이 천한 노비와 동침한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단순한 추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의 살을 덧붙여 왕에게 탄핵 상소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장수가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모자라 노비를 취첩으로 들이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 그런 자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는 것은 조정의 위신을 흐리는 일이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여기에 강진의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썼던 일까지 다시 끄집어내어 덧붙이니 상소 하나가 조정 전체를 술렁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저작거리에 심부름을 나갔다가였습니다. 채소를 파는 노파 옆에서 아낙네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흘려들었지요.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귀신 장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강진이 아윤을 곁에 두지 않았다면 소문이 날 일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탄핵 상소가 올라갈 명분도 없었을 것이지요. 강진의 아버지 이야기까지 다시 꺼내진 것이 상소 안에 담겨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무게인지 아윤은 알았습니다. 강진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짐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을 들었던 밤이 떠올랐고 차갑고 단단한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떤 형벌보다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아유는 저택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강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었지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결심을 단단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심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아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유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강진의 밥상을 올리고 서고를 정리하고 등잔에 기름을 채웠지요. 강진은 조정의 상소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아윤에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아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저 사람은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심이 선 것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유는 친모 복덕을 찾아갔습니다. 복덕은 강진의 저택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으로 말이 없고 눈치가 빠른 노인이었지요. 아윤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복덕은 처음에는 두 손을 저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께서 아시면 어찌 되려고. 아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대감께서 모르셔야 합니다. 복덕은 한동안 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오래 사람을 보아온 노인의 눈이 읽어냈지요. 복덕은 길게 숨을 내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너머 작은 암자에 오래 알고 지낸 승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편지를 놓겠다고 했지요.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아유는 자신의 방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 하나를 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놀이개였지요. 그것만을 챙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잠깐 마당에 나갔다 돌아올 사람처럼 강진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이 절로 느려졌지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 시각에는 악몽도 없이 깊이 잠드는 날이 많아졌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유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아서였지요. 저택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나 새벽의 강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아유는 겉옷을 벗어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물이 그 아래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누가 보면 투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아유는 잠시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해요. 그 어린 날 자신이 강진에게 건넸던 말을 이번에는 속으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살기 위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어디선가 살아남아 버티기 위해. 아유는 돌아섰습니다. 강물 소리를 등지고 복덕이 일러준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발밑에 풀이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암자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복덕의 편지를 받은 승려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윤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안으로 들였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윤은 다시 더 깊은 산골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강진이 자신을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살아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고 아윤은 산길을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아윤이 사라진 것을 강진이 안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새벽이면 새순물을 들이던 아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려니 했지요. 그러나 아윤의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강가 바위 위에 겉옷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순간 강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었다기보다 순식간에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았다는 것이 하인들의 나중 이야기였지요. 강진은 즉시 사람을 풀었습니다. 강을 뒤졌습니다. 물 위를 살피고 물속을 살피고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시신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산을 헤집었지요. 주변 마을에 사람을 풀어 아윤을 본 사람이 없는지 물었고 저작거리 곳곳에 수소문을 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 아윤의 인상착의를 전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복덕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복덕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게 깔아 그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강진이 눈빛으로 눌러보아도 복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속으로 삭혀온 사람의 단단함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강진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은가면을 쓴 채 서안 앞에 앉아 있거나 밤이면 직접 말을 몰아 강변과 산길을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무서워졌다고 했지요. 차갑다고 느꼈던 이전의 눈빛과는 다른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가면 위로 드러난 그 눈이 광기를 띄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지요. 그러나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강진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은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열해를 찾아 헤맸습니다. 북방의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에도 죽다 살아나는 순간에도 그 목소리 하나가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지요. 살아야 해요.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열해 만에 마침내 찾아낸 사람을 이번에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도 계절이 바뀌어도 찾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지요. 그 필사적인 수색이 조정의 정적들에게 닿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강진이 전국의 사람을 풀어한 노비 계집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대신들의 귀에 들어갔지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이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강진의 약점이 살아있다. 조씨와 채령이 귀신 장군의 저택 앞에서 쫓겨난 뒤로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아윤을 팔아 손에 쥔 거액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조씨는 그 돈으로 북촌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고 채령은 새 비단 치마를 해입으며 다시 예전의 나날로 돌아간 듯 굴었습니다. 호의호식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그럭저럭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지요. 조씨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척했습니다. 채령도 한동안은 도박판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는 듯 했지요. 그러나 그 한동안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채령이 다시 도박판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대담하게. 어미인 조씨도 처음 두 번은 말렸으나 채령이 따온 돈을 손에 쥐어보고는 이내 입을 닫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그 달콤한 구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도박판이 갑자기 판을 키운 것은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령이 늘 드나들던 그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판이었지요. 이름 모를 사내가 찾아와 채령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한 판에 전 재산을 걸면 3배를 돌려준다는 것이었지요. 단 한 번의 판이라고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채령은 눈이 멀었습니다. 조씨도 말리지 않았지요. 아니, 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판이 끝났을 때 채령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문서까지 걸었던 탓에 집마저 날아갔지요. 빚쟁이들이 그날 저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씨는 방 안에 숨어 떨었고 채령은 마당에서 울고불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사흘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훗날 저작거리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채령을 찾아와 귀띔을 한 사내가 귀신 장군 강진의 수하 중 하나와 낯이 근 사이였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내가 이끈 판의 사기꾼이 오래전부터 강진과 교분이 있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입 밖에 내어 확인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귀신 장군과 관련된 소문에 직접 코를 들이밀 용기 있는 사람은 장안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봄바람이 저작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오후, 조 씨와 채령은 거린들이 앉는 처마 밑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 치마를 즐겨 입던 채령의 치마가 흙투성이었고 기와집 안방을 호령하던 조 씨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바람에 날렸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으나 아무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으나 두 사람의 발밑을 스치는 바람만큼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아윤이 숨어든 산골은 한양에서 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암자의 승려가 이어준 길을 따라 산을 2개 넘고 고개를 3번 오른 끝에 닿은 곳이었지요. 작은 화전민 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지도에도 실리지 않는 마을이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묻지 않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아유는 그곳에서 산나물을 뜯고 밥을 짓는 일을 거들며 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택에서 익힌 일과 다른 종류의 노동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에는 이미 익숙한 몸이었지요. 밤이면 강진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면을 벗던 날 밤이 떠올랐고 실소를 터뜨리던 그 짧은 웃음이 떠올랐으며 차갑고 단단한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히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강진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맞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초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인처럼 차려입었으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상인의 것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눈짓으로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유는 짐을 챙길 틈도 없이 마을 뒷산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쫓겼습니다.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뒤를 바짝 따랐지요. 발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져 올 때쯤 앞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벼랑이었지요. 발 아래로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아유는 벼랑 끝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진이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덕에 탄핵 상소도 힘을 잃었을 것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아유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가까워졌지요. 사내들이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유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말 한 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이 보였습니다. 은가면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강진이었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사내들에게 달려드는 것이 거의 동시였습니다. 강진의 몸놀림은 짐승처럼 빠르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짧은 싸움이었지요. 마지막 사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강진은 몸을 돌려 아윤을 보았습니다.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오르내렸지요. 은가면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강진의 모습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윤을 내려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죽지 마라.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기만 하던 그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종류로 떨리고 있었지요. 아윤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밤을 버티던 것이 살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던 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 전부 한꺼번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강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아윤을 받아 안았지요. 아윤은 그 품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강진의 손이 아윤의 등을 꽉 붙들었습니다. 조심스럽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힘이었습니다. 2번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것을 손에 담아 전하는 사람의 힘이었지요. 아윤은 그 힘에 기대어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도록. 강진이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올 수 있었는지는 훗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진은 정적들의 신복 하나를 오래공을 들여 매수하는 데 성공했고, 그를 통해 자객이 아윤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객들의 뒤를 직접 밟아 산을 넘었습니다. 자객들이 아윤에게 닿기 전에 닿아야 했으므로 말이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쉬지 않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2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초가을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2 사람 사이의 온기가 그것을 덮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에 숨었다 다시 나왔습니다. 아래로 까마득한 낭떠러지, 위로 열린 하늘, 그 사이에 2 사람이 있었지요. 벼랑 끝의 자객 사건은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강진이 붙잡아 둔 신복에 진술이 있었습니다. 자객들을 직접 부린 자가 누구인지,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가 한 겹씩 벗겨졌지요. 강진은 그것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증거를 갖추어 조정에서 자신을 탄핵하려 했던 대신들을 역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객들을 실토하게 하고 그 진술을 문서로 갖추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어 상소를 올렸지요. 조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때마침 북방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지역에서 난이 일어나 관군이 연달아 패했다는 것이었지요. 왕은 장수를 찾았습니다. 강진이 자원하여 출정을 청했습니다. 조정에 이른 증거가 있으니 돌아온 뒤에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누군가가 필요했지요. 강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출정 전날 밤 강진은 아윤을 불렀습니다. 기다려라. 단 2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2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지요. 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혼자 사라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강진은 아윤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돌아섰습니다. 전쟁은 길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북방의 추위는 사람을 통째로 얼려버릴 것 같은 기세였지요. 강진은 그 추위 속에서 흩어진 관군을 다시 모으고 진을 다시 짰습니다. 싸움이 쉽지 않았으나 강진은 이전에도 더 어려운 싸움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지요. 살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난이 평정되었습니다. 강진이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왕의 교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을 치하하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그 교지 안에는 강진이 출정 전에 직접 올린 한 가지 청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최참판댁 정녀 최아윤의 신분을 복권하고 정경부인으로 봉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교지가 저택에 전해지던 날 아윤은 한동안 그 문서를 손에 든 채 말을 잃었습니다. 족보에서 지워졌던 이름이었습니다. 노비표가 붙었던 손목이었지요. 그 이름이 이제 정경부인이라는 봉호 앞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눈물이었지요. 아마도 두 가지가 다 섞인 것이었습니다. 강진은 그 옆에 서서 아윤이 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아윤의 손을 잡았을 뿐이었지요.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경 부인의 교지가 내린 날은 맑았습니다. 봄볕이 저택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고 담장 아래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유는 그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쁜 날이었으니까요. 저택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인이 들어와 고했습니다. 대문 앞에 두 여인이 와 있는데 뵙기를 청한다는 것이었지요. 아유는 천천히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 씨와 채령이었지요. 비단 치마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정갈하게 빗지 못한 채 흘러내려 있었고 손에는 때가 끼어 있었지요. 거둘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 밥 한 술을 구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 씨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윤아, 어미가 잘못했다.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채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미 뒤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땅을 보고 있었지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으나 얼굴을 들지 않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유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노비 문서에 찍히던 붉은 도장이 떠올랐고 잘 지내거라 하고 돌아서던 조 씨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족보에서 지워지던 날이 떠올랐고 혼자 이를 악물며 버텨온 수많은 밤이 떠올랐지요. 그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유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았지요. 한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을 때 손에는 쌀이 가득 든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유는 조 씨와 채령 앞에 다가가 그 바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분노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쌀 한 바가지를 내려놓고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조 씨가 뭔가를 말하려 했으나 아유는 이미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눈물의 재회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폭발도 통쾌한 복수도 아니었지요. 그저 담담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에게 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밥을 내어놓는 것, 그뿐이었지요. 그것이 아윤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심판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아윤은 다시 봄볕 아래 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짓누르던 그 이상한 무거움이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아마 한동안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담장 아래 꽃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었습니다. 겨울이 워낙 혹독했던 탓인지 올해의 봄은 유난히 환하고 따뜻했지요. 담장 안 매화가 먼저 피더니 뒤이어 살구꽃이 피고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마당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려 마당을 가득 덮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이 꽃비를 뿌려주는 것 같았지요. 강진은 오늘도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뒤로 저택 안에서는 가면을 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이 낯설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사람이란 익숙해지는 동물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는 아직 가면을 쓰는 날이 있었습니다. 적국의 첩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택 안에서만큼은, 아윤 앞에서만큼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면을 벗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강진이 그 옆에 와서 앉았지요.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 앞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살구꽃이었지요. 간밤에 바람이 불었는데도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다가 오늘 아침에야 활짝 열린 꽃이었습니다. 강진이 그 꽃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서 꽃을 봐야 한다고 했지. 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북방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온 얼굴이었습니다. 열해 전 산길에서 쓰러졌던 소년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얼굴이 훨씬 또렷했지요. 아윤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10살의 아윤이 눈 내리는 산길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소년에게 건넸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강진이 북방의 전쟁터를 버텨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이 봄날 이 마당까지 데려왔지요. 강진이 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아윤의 손이 그 안에 포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살구꽃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렸지요. 꽃잎 하나가 가만히 떨어져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텨낸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있었기에 이 봄이 이토록 눈부셨지요. 열해 전의 약속이 굽이치고 돌아서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